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여기 지상권부터는 개념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살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뭐 2월은 아니고 3월부터 모의고사가 있죠. 저기 보면 모의고사 공지가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내내 모의고사는 꼭 풀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이제 집에서 말고, 시험지 사서 집에서 풀지 마시고, 학원 나오셔갖고 정해진 시간에 풀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모의고사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실력 점검을 위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민법 많이 맞아야 30점 언저리입니다. 잘 보시는 분이 30점 언저리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뭐 50점, 60점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한 20, 30점입니다. 그럼 보기 싫죠. 모의고사 보고 나서 그래도 답을 맞춰볼 거 아니야, 그죠? 시험이니까 맞춰보면 비가 내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쪽팔려서 이것도 안 해. 맞은 것만 이렇게, 맞은 것만. 이것도 안 하게 돼. 쪽팔려서. 맨 틀려. 그래서 맞춘 거 개수 이게 시험보면 한 8개, 뭐 이렇게 9개, 40개 중에 짜증이 확 나죠. 모의고사 안 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는 딱 훈련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일단은 최대한 다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마킹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실전 가서 이 마킹 훈련 제대로 안 돼서 실수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입니다. 답안지 바꾸고 막 10분 남았습니다. 그때 우와! 시간 안 배 못 해가지고 무수히 많습니다. 실력은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그 훈련이 미흡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1년 내내 모의고사 하고 나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그 훈련을 하셔라. 심지어 사인펜 하나만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사인펜이 두 종류잖아요. 뾰족한 게 있고 뭉툭한 게 있잖아. 뾰족한 게 맞는 분이 있고 뭉툭한 게 맞는 분이 있어요. 근데 뾰족한 거는 몇 번 칠해야 되잖아요. 뭉툭한 거는 가운데다 정확하게 찍어야 되잖아.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요, 시험장 가서 버벅대요. 뾰족한 같은 경우는요, 벗어날까봐 조심히 시험장에서 진짜 하나하나 그 40개, 80개 칠하고 나면요, 10분, 20분 훅 지나가요. 문제 풀어야 될 시간에 이거 동그라미 치는 훈련하고 있다니까. 신문 갖다 동그라미 쳐. 신문 갖다가 그 그림 그리듯이. 그 답안지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모의고사에서 하셔야 되니까 3월 달에 보는 거 실력, 점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매달 보셔가지고 훈련을 좀 꼭 해주세요. 처음 볼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차 같은 경우도 수험생분들이 답안지를 마킹할 때 80번까지 다 풀고 한꺼번에 마킹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또는 과목을 다 개론 풀고 마킹하고 민법 풀고 마킹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 면 풀고 마킹하고 한 면 풀고 마킹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나 풀고 마킹 하나 풀고 마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다 시도를 해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시도를 해봐요. 시도를 해보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하나가 다 옳은 게 없단 말이죠. 그 방법을 택해갖고 최대한 실수 없이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마킹하는 게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가. 민법을 먼저 푸는 게 나한테 맞나. 개론을 먼저 푸는 게 나한테 맞나. 이런 걸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훈련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최적화된 방법을 나한테 찾아가지고 시험장에서 그대로 하셔야 단 1분이라도 내가 더 세이브할 수 있단 말이죠. 1분이면 한 문제 더 보는데 그 1분 세이브하는 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단 말이죠. 떨어지는 분들 중에 한두 개로 떨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잠을 못 자요. 시험 보고 나서 발표할 때까지. 복수 정답 돼야 된다고 울면서 흡수하는 분들 많아요. 이 신청 자료 좀 달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라도 한 문제 한 문제 처절하게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시간 안배 같은 것도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모의고사도 빠지지 말고 꼭 보세요. 아시겠죠? 20점 괜찮아. 8월 달까지 20점 괜찮아. 다 붙어 그래도 그렇게 훈련하시면. 제 말 안 믿죠, 그죠? 의 받고요. 특징 보고 있는데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비독점성 공용적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입니다. 자, 그 중에 부종성, 수반성이란 타이틀이 있고 292조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292조 1항이 수반성입니다. 2항이 부종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좀 달라요. 1항이 수반성, 2항이 부종성인데요. 아까 지역권을 받지만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그죠? 요역지가 승역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요역지를 위한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역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 성질이 부종성 수반성이에요. 그래서 292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하여는 수반하여라고 해야 돼요. 원래 수반하여. 무슨 뜻이냐?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자, 그럼 의미가 뭔지 봅니다. 갑이요. 갑이 요 상태에서 요역지를 팔아요. 땅을 팔아. 그래서 병한테 요역지 소유권을 이전해줘요. 그러면 뭐도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지역권의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무슨 뜻이냐? 현재 갑이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요역지 지상권자야. 요역지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그렇다. 즉 반드시 요역지 소유권자만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역지의 지상권자, 요역지의 전세권자, 요역지의 임차인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거를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싸잡아서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앞에 걸 굳이 지킬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수반성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당사자가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갑이 병한테 요역지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수반성이라 합니다. 반면에 이항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포인트가 요역지와 분리하여예요. 무슨 뜻이냐? 갑이 지역권만 양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역권만. 갑이 요역지는 그대로 둔 채 지역권만 팔아먹지 못한다. 또 다른 권리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는 건 간단해요. 지역권에만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갑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아. 그럼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죠. 땅을 담보로 제공해서 땅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그 저당권은 지역권도 객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은 그대로 둔 채 지역권만 담보로 제공하고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부종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292조 2항은 292조 1항과는 달리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92조 2항은 꼭 지켜야 되는 규정이에요. 즉 강행 규정이 됩니다. 292조 1항과 292조 2항 조문이 대단히 자주 빈번하게 지역권에서 출제가 됩니다. 의미 아셨죠? 의미 아셨으면 조문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추가할게. 아까 1항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 이전한다 그랬죠. 갑이 을의 병에게 요역지를 팔아가지고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그랬죠. 즉 지역권은 따로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지역권 292조 1항에 의한 지역권의 이전은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전이에요.
따라서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된다. 따라서 요역지를 팔아가지고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지역권은 따로 이전 등기 없이 이전된다. 그 292조 1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이 나왔어요. 불가분성은 요역지나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를 생각해 보죠. 특히 이제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이렇게. 자, 이때 295조 1항. 이게 원칙적 조문이고요. 특히 이 295조 1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권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게 295조 1항입니다. 거의.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돼요. 뭐라고 돼 있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이걸 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이라고 불러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295조 1항. 아주 빈번히 출제되는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293조 1항.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지역권을 둘 다 갖고 있어요. 여기 통로가 있고요. 요역지 공유자 각과의 현재 통행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지역권을 포기해. 을이. 권리자는 권리 포기할 수 있죠. 그죠? 권리자는 얼마든지 권리 포기할 수 있어요. 자, 을이 지역권을 포기합니다. 그럼 을의 지역권이 소멸하죠. 이때 갑의 지역권도 소멸하는가? 소멸하지 않아요. 지역권자 1인이 지역권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얘가 지역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얘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을이 지역권을 포기했어. 그럼 을의 지역권은 소멸해. 문제는 을이 지역권을 포기해서 을의 지역권이 소멸하더라도 갑의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자,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295조 1항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을의 지역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이 지역권을 포기하는 거 이거 뻘짓이죠. 을이 지역권을 포기하더라도 갑의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을의 지역권도 소멸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이 지역권을 포기하는 건 뻘짓이야. 그죠? 그 뻘짓하지 말아라가 293조 1항이에요. 조문에서 확실하게 뻘짓하지 말아라 그러면 참 좋은데 법조문에서 뻘짓하지 말아라고 할 수는 없으니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소멸시켜도 지역권을 소멸하지 않으니까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뻘짓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그 293조 1항입니다. 그 두 개.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어려운 게 있어. 그건 나중에 볼 겁니다. 그래서 292조 1항 2항과 293조 1항, 295조 1항. 4개. 이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에 보면 지역권의 취득이 나왔습니다. 지역권의 취득도 법률 행위한 취득과 법률 규정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죠. 자, 법률 행위한 취득은 뭐죠? 계약이죠.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역권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지역권은 요역지 등기부 및 승역지 등기부 두 군데 하게 됩니다. 지역권 등기는 두 군데 해요. 요역지 등기부에도 하고 승역지 등기부에도 합니다. 두 번째, 법률 규정의한 취득이 있을 수 있죠. 상속 생각하면 돼요. 갑이 사망을 해. 병이 상속을 받아. 병은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도 상속을 받아요? 지역권도 상속받겠죠. 이렇게 상속이나 경매 등을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 245조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네, 너무 당당하죠? 네. 당연하죠. 기억이 나면 그게 이상하죠. 226페이지. 226페이지에 가면 245조가 있습니다.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그죠? 1항이 점유취득시효고요.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까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통행만 하거나 물만 끌어오잖아. 그러니까 지역권은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조문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에요. 여기서 계속은 몇 년이냐? 지역권이 등기 안 되면 20년 계속이고요. 지역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계속이에요. 두 번째, 표현은 뭐냐? 공연이란 말이에요. 공연. 근데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란 말을 쓰지 않고 표현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240을 1항과 연결시켜서 지역권을 점유취득시효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점유는 아니지만 갑이 을소유 땅을 20년 이상 계속 표현, 즉 공연, 점유가 아니라 통행을 하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겠죠. 이때 245조 1항을 적용하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즉 승역지 소유자한테 지역권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게 지역권의 시효취득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20년 계속 공연 통행. 이게 어려워요. 20년간 계속해서 공연하게 표현 통행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20년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통행하는 거예요. 그 20년 계속 통행이에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요건 자체가. 표현은 뭐예요? 내가 통행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 20년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을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통행하는 거야. 나 통행한다. 통행한다 이렇게. 그게 20년 계속 표현 통행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야 20년간 1초도 쉬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통행할 수 없으니까 다른 요건 하나 추가. 통로 개설. 이 통로를 개설했다는 건 내가 이 땅을 통행하겠다는 걸 표현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 갑이 을소유 땅에 반드시 통로를 개설하고 20년 동안 통행하고 있는 사실상의 상태가 있으면 등기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 그리고 그렇게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한 너는 우리 주의투지 통행권이 원칙 유상이었죠. 똑같아. 너 을에게 통행료 지급해라. 을과 계약도 하지 않고 통행지역권을 취득해서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있으니 을에게 손해가 막심하지 않냐. 그러니까 규정은 없지만 주의투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권 취득에 그게 좀 중요해요. 279페이지 다시 한번. 지역권의 시효취득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 규정을 준용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표현이라는 게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로 개설이라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요역지 소유자 갑이 승역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즉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통행하고 있는 상태가 245조에 규정된 기간 20년간 계속되면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4번.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라. 규정은 없지만 주의투지 통행권의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통행지역권자도 보상해라. 그게 4번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지역권에서 보실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머리 지진 나고요. 자, 그럼 용익물권 마지막 전세권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세권은 제가 기초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전세, 상가건물 전세, 우리 뭐 전세도 있고 전월세도 있고 월세도 있죠. 그 중에 전세. 요 경우에는 보통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아요. 요거를 우리 대법원은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라고 부르고, 요거는 특수한 임대차의 일종으로, 임대차.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는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임대차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보는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가 갖춰져야 돼요.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하는 전세권과 전세권 등기하지 않는 미등기 전세를 완전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다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심지어 똑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서 꼭 구별해라! 수차례 판결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임대차죠.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 두 개를 다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주택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 그럼 주택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다 갖고 있다 그랬죠. 문제가 생겼어. 그 주택에 보일러가 고장났어. 누가 고쳐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반대로 전세권자라면 전세권자 자신이 자기 돈으로 고쳐야 돼요. 충돌하죠. 그죠? 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규정이 없어요.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전세권을 공부할 때는 요거와는 전혀 별개의 권리 관계니까 내용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게 나온다 하더라도 같은 거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일단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이 뭐냐? 283페이지 뜻. 개념 요소가 세 가지예요. 일단 전세권은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 설정자에게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돼요. 반드시 전세금이라는 걸 지급해야 됩니다. 자, 요때요 전세금. 아파트 같은 거 전세에 들어갈 때 전세금 주죠. 그 전세금과 이 전세금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릅니다. 똑같이 전세금이라고 부르지만 달라요. 아파트 전세 들어갈 때 전세금은 정확하게는 보증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보증금이에요. 대법원에 할 때. 반면에 이 전세금은 보증금 기능 플러스 알파. 보증금 기능에다가 플러스 알파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에서 말하는 전세금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금은 이름만 같을 뿐 성질이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요 설정자 소유의 부동산, 요거를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을 하는데 반드시 용도에 따라 사용해요.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해야 돼요. 타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안 해. 다른 용도로 사용식을 해. 그러면 설정자가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식을 하면. 타인 부동산을 반드시 그 부동산 그러니까 만약에 임야 전세권을 갖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나무 심어야 돼요. 임야 전세권자라면 나무를 심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장 전세권자라면 기계를 돌려야 돼요. 이렇게 용도에 따라 사용식을 하는. 그 다음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전세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주면 어떡하느냐? 이 전세권자는 저당권으로 바뀌어요. 이 전세권이 저당권의 기능을 갖고 있어. 그래서 목적물을 임의경매에 넣어서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이 전세금을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세권은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과 자신이 받을 돈을 채무자 목적물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는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기능과 담보물권의 기능까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물권이 됩니다. 이게 민법상 전세권입니다. 의의가 있죠, 그죠? 기능이 있죠. 이게 전세권이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성질, 타인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이죠. 타인 부동산이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객체로 합니다. 타인 부동산을 사용식하다 보면 경계 부분에서 인접한 토지 사용권자와 충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린관계에 적용이 될 것이고요.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겠죠. 일단 그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줄 전세권이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이거 나중에 전세권 성립에서 볼 겁니다. 목적물, 이 토지 또는 건물을 전세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거 체크한 다음에 한 장을 넘깁니다. 객체는 타인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3조에서 농경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타인 토지,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건물도 일동 전부 또는 일부여도 무방하고요. 재산권입니다. 양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양도 상속할 수 있다. 또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권을 객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권 저당권. 4번. 자, 전세권은 생각을 하실 때 항상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전세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에 넣어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그랬죠. 그죠? 즉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나중에 담보물권에서 보시겠지만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된 목적은 사용수익이지만 종된 목적이 전세금 우선 변제예요. 따라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별개의 권리지만 마치 하나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전세권 나오면 다른 권리와는 달리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것도 떠올라야 돼요. 전세권 및 전세금 반환 채권. 자, 그다음에 3번에 전세권의 취득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 방법입니다.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 그 중에서 전세권은 대부분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전세금 지급. 법에서 전세금을 지급을 하라고 강제하고 있지는 않겠죠.
전세금을 지급한다는 건 당사자가 합의가 있었다는 걸 보통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99%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게 됩니다. 자, 법률 행위가 뭐죠? 전세권 설정 계약. 그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해야 되죠. and 뭐가 필요해요? 전세금 지급이 필요하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전세금 지급을 함으로써 전세권은 성립합니다. 여기다 플러스 목적물 인도까지 필요하냐?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는 말은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전세권은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했어요. 뭐라고 정했냐?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등기를 2023년 2월 17일 날 등기했어요. 전세권 등기. 등기를 미리 했어. 아직 존속기한은 시작 안 됐어. 이거 유효 등기냐의 문제가 생긴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미리 할 수 있지 등기. 다시 한번 이 등기는 기간에 맞춰서 등기할 거 이런 건 요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 맞춰진 전세권 등기도 유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행위한 취득이 있습니다. 설정계약과 전세금 지급이 등기가 필요하고요. 판례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서 전세금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전세금을 이해합니다. 자, 전세금. 첫째, 반드시 지급하라고 그랬죠. 법에서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불지급 특약은 무효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다만 현실적으로 수수해야 되는가? 전세금이란 걸 현실적으로 주고받아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가름이라는 건 대신한다는 뜻인데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을이 임대차를 했어요. 보통 임대차하면 보증금과 월세를 주잖아요. 보증금은 1억을 준 게 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땅이 경매가 되네. 이때 이 경매작가에서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임차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담보물권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대항력이라는 걸 갖출 수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이 임차권이 부동산 임차권이잖아요.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자, 대항력을 갖춘 상태 경매가 돼. 그럼 경매대가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민법상 임차권은 목적물 경매대가로서 우선 변제 받은 권리가 1도 없습니다. 결국 선순위 권리자들이 다 받고 나서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채권자하고 똑같이. 다시 한번 민법상 임대차 임차권은 경매대가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방법이 1도 없다.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땅이 경매가 되려고 그러면 불안하죠. 그래서 갑을 찾아가. 나 뭐 해달라. 전세권 등기. 왜?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우선 변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갑하고 을이 따로 계약을 맺고 저 땅 등기부에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하면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느냐에 문제가 생기겠죠.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남는 거야.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을 뭘로 대체할 수 있다?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하되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의 1번, 2번. 자, 3번. 전세금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첫째, 신용수수라고 돼 있죠? 쉽게 생각하세요. 을이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목돈 빌려주는 거예요. 목돈. 그걸 신용수수라고 합니다.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신용수수라고 해요. 두 번째, 이 전세금에 이자가 나오겠죠. 그 이자를 얘가 수취해요. 그리고 그 이자가 무슨 성격이 있냐? 사용대가. 우리는 남의 부동산 사용하잖아요. 땅이라면 지료, 건물이라면 건물 사용대가. 즉 전세금의 이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대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에는 따로 사용대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전세금의 이자가 바로 사용대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보증금이에요. 근데 이 보증금이 뭘까요, 도대체? 보증금이란 게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보증금 이퀄 손해배상 충당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금 이퀄 손해배상 충당금.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같은 경우 보증금 주잖아요. 나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목적물로 훼손해. 다 어디서 까요? 보증금에서 까지요. 그게 보증금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이퀄 손해배상 충당금. 전세금은 그 보증금의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손해배상 충당금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은 빌려주는 돈 기능이 있고 사용대가의 성격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거 반전세가 가능한 게 그거예요. 전세금 플러스 월세. 사용대가 따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전세금의 이자가 사용대가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보증금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금은 보증금 기능에다가 신용수수 및 사용대가, 이자가 사용대가의 성격까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보다 훨씬 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전세금입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신용수수, 사용대가, 손해배상 충당금. 그래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왔어요. 4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자, 이런 경우 생각해 봅니다.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사용수익을 하고 있고 갑에게 1억 전세금을 준 게 있더라. 그럼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을이 돈이 필요해. 그러면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거를 팔아먹거나 요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팔아먹는 거. 권리가 두 개죠? 이거 반드시 같이 팔아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즉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분리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전세권은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양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때 또는 전세권을 양도할 때 그 반환 채권만, 전세권만 양도할 수 없고 함께 양도가 원칙이다. 원칙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4번의 양가로 1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의 관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분리양도할 수가 없다. 특히 전세금 반환 채권은 그대로 둔 채 전세권만 팔아먹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양가로 1번 원칙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5번 전세금 반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요 상태에서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금은 누가 돌려줘야 돼요? 갑이 돌려줘야 되죠.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갑이 건물을 팔았어.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어. 자, 이때 첫째, 병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병에게 야, 나 이 건물에 전세권 있어. 아직 기간도 3년 남았어. 내가 계속 사용할 거야. 병이 야, 내가 건물 샀어. 나가. 나 못 나가. 나 전세권 있어. 아직 3년 남았어. 내가 사용할 거야. 둘이 충돌했어. 이때 병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왜? 물권이니까. 자, 병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뭐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신소유자가 설정자의 지위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물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5번에 전세금 반환 의무와 관련된 양가로 2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게 임대차라고 하면 반대예요. 임대차로 가면요, 얘가 임차인이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기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을 못해요. 임대차하고 달라요. 나중에 임대차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신소유자에게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도 주장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소유자가 설정자 지 및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고 기존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건물을 2억에 팔면서 1억만 주고 전세금은 얘가 돌려주기로 둘이 합의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병한테 야 전세금 내놔 그랬더니 전세금 기존 소유자 갑이 준다 그랬어. 갑한테 받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병한테 내놔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하나 병한테 내놔. 그건 니들 둘 사이의 계약이고 난 몰라. 병 네가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6번째, 전세금 증액 또는 감액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부동산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을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서 그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단서에 뭐라고 해놨냐면 증액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걸 초과하지 못한다. 즉 감액은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 증액 청구만은 제한을 가하고 있더라. 밑에 밑줄 2개. 일단 1년 내에는 증액 못하고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날로부터 1년 내는 증액을 못하고, 두 번째 1년이 지나서 증액을 할 때도 약정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더라고. 이거하고 똑같은 게 주택임대차에 나와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또 주택임대차가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근데 전세권에도 전세금 증액 제한이 있다라는 거. 감액은 제한이 없고 증액만 일정한 제한이 있다라는 거. 일단 전세금은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존속기간 및 갱신이 나옵니다. 자, 먼저 존속기간 다시 한번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최장, 최단, 그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다시 두 갈래로 간다 그랬어요.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언제든지 소멸시키는 경우. 그죠? 이게 뼈대예요. 그럼 전세권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단 최장 있어요. 312조 1항 10년. 전세권은 10년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하면 단축한다. 그래서 전세권 계약 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무효다가 아니고 10년으로 단축한다.
최장 10년. 그 다음에 최단. 있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어. 무슨 전세권에만 있다고요? 건물 전세권에만 312조 2항. 그냥 전세권이야. 312조 1항은 그냥 전세권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312조 2항은 건물에 대한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12조 2항은 토지 전세권에는 적용이 안 되고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이 되는구나.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본다. 최단 1년. 6개월로 정했다 몇 년? 1년. 8개월로 정했다 몇 년? 1년. 뭐만? 건물 전세권만. 조심할 건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아요. 1년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건물 전세권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요. 1년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지. 거기 312조 1항을 다시 한번 봐요. 뭐만 있어요? 존속기한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라고만 돼 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중에 보긴 할 건데 수험생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디를 잠깐 보시냐 하면 제가 이 페이지 수를 외우고 있었는데 요새는 자꾸 까먹어. 존속기가 465페이지. (465페이지를) 가면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이라고 4조 1항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거기에 보면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여기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가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입니다. 한 장. 479페이지. 479페이지 가면 맨 밑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9조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1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전세권으로 돌아와 봅니다. 312조 2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만 1년으로 본답니다. 따라서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1년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질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낱낱이 암기하고 계셔야 되니까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문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고 나발이고 필요 없잖아, 이런 거는. 예? 간혹가다 왜 이렇게 해놨나요? 국회의원들이 또라이라서 그래요, 또라이라서. 법을 일관적으로 안 만들어놨어요,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이 한참 떨어지죠? 여야를 막론하고 거지 같은 것들만 국회의원하고 앉아있어가지고. 에이, 거기 법을 전공한 것들도 3분의 1가량 되는데 그것들이 도대체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꼴보기 싫어. 여야를 다 떠나서. 특히 법 전공한 것들.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 여야를 막론하고 도대체 법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말이야. 이런 거 하나 일관되게 바꾸지 못하고 말이야. 어쨌든 건물 전세권은요.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만 1년으로 본다입니다. 조심하세요. 결국 전세권은 최장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 전세권 최단 1년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요걸로 갑니다. 313조.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313조.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또는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보할 수 있다. 통고. 그리고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이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세권 소멸
통고라고 합니다. 나중에 전세권 소멸 청구라는 게 나옵니다. 그 전세권 소멸 청구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전세권 소멸 통고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 엔드 6달 경과 후 소멸, 딱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전세권 소멸 통고입니다. 이렇게 존속기간에 대해서 312조 1항, 2항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313조 조문 자체가 출제가 됩니다. 조문 자체가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갱신 민법에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전세권에는 요건 없고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없고요. 약정갱신과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312조 3항과 312조 4항이. 자, 먼저 312조 3항 뭐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그게 양가로 1번입니다. 이게 312조 3항입니다. 맨 위에 올라가면요. 최장기간의 제한에 312조 3항이 있어요. 288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면 최장기간의 제한 타이틀 밑에 312조가 있고 3항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약정갱신이에요. 그리고 약정갱신할 때도 기간 지켜라.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이게 약정갱신입니다. 반면에 법정갱신은 맨 밑에 312조 4항. 그런데 이 법정갱신도 건물전세권에만 적용이 돼요. 312조 4항도 건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죠? 312조 4항도 그냥 전세권으로 시작되질 않고 건물의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최단기간 규정 312조 2항과 법정갱신 312조 4항은 무슨 전세권에만? 건물전세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정갱신은 요건, 법에서 정한 요건, 그리고 효과. 요건과 효과로 나눠서 머릿속에 조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건물전세권이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갱신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조문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이 만료가 되는 날, 전 6개월, 전 1월 요 사이 5달 동안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6월부터 1월 전 그 사이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거기 가운데 뭐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하죠. 아니가 3개가 나오니까 이게 아니요 바뀌어 이렇게 됩니다. 다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그냥 가운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기만 해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무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5달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어. 뭐 나가라 비워달라 소리도 안 하고 전세금을 올려달라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면 갱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의 요건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설정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요. 전세권자가 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설정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효과는 뭐냐? 갱신됐죠?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이전의 전세권과 조건이 똑같아. 문제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기간까지 똑같은 건 아니고요. 312조 4항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기간이 만료한 때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니까 몇 조가 적용될까요? 313조가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최단 기간 1년 때문에 조금 제한인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머리 깨지니까 일단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기 위한 요건과 그 효과 그거 딱 머릿속에 넣으시고 특히 효과와 관련해서 다른 조건은 다 이전의 전세권과 똑같은데 기간은 정함이 없다. 그래서 313조가 다시 적용된다. 이렇게 딱 연결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과 관련된 조문이 빈번하게 출제되니까 꼭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나머지도 이제 다음 순서는 볼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담보 물건 2개 좀 살펴보겠습니다.